어머니, 이제 편히 쉬셔야죠. 그 말이 이렇게 무서운 말인 줄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애입니다. 올해 78입니다. 지금 이 요양원 2층 창가에 앉아서 바깥을 내다보며 이 얘기를 합니다. 누가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라도 해야 가슴이 좀 풀릴 것 같아서요. 아들이 절 여기 데려온 지 석 달째입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요즘 치매도 오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재산도 다 정리해드렸으니 이젠 편히 쉬시라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걸 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시작은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혼자 지내는 게 외롭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집안일도 제가 다 했고 장도 보러 다녔고 복지관에도 나갔습니다. 건강했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아들 녀석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랑 손자까지 데리고요. 평소에는 명절에도 바쁘다고 잘 안 오던 녀석이요. 어머니, 요새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뭐. 내가 바쁜데 굳이 올 필요 없는데. 아니에요. 자주 와야죠.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그때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들이 철이 들었나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통장 좀 보여주세요. 통장? 왜? 제가 이제 관리 좀 해드리려고요. 어머니 혼자서 하시기 힘드실 텐데. 아니다. 나 혼자 잘하고 있어. 에이, 어머니.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그러잖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노인분들 사기당하는 거 뉴스에 매일 나오잖아요. 걱정돼서 그래요. 솔직히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TV에서 보니까 정말 노인들 사기당하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아들이 눈이 커지더군요. 어머니, 이게 다예요? 응. 아버지 퇴직금하고 집 한 채 팔아서 모아둔 거야. 5억 정도 되지. 5억이요? 그때 아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그때 알아챘어야 했는데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번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건강식품이에요. 드세요. 어머니, 이거 계약서인데 도장만 찍어주세요. 세금 관련된 거예요. 어머니, 이 서류도 좀 봐주세요. 은행에서 필요하대요.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했습니다. 아들이 알아서 해준다는데 믿었던 거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복지관에서 같이 다니던 김 선생님이 제게 물었어요. 순애 씨, 요새 아들이 자주 온다며? 응. 효자 됐어? 그래. 근데 조심해. 요새 자식들이 부모 재산 노리는 경우 많다더라고. 에이, 우리 아들은 아니야. 걱정 마.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작년 12월에 터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계좌가 해지됐는데 확인하셨나요? 네. 무슨 소리예요? 고객님 명의로 된 정기예금 계좌가 지난주에 전부 해지됐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가요? 내가 한 적 없는데요? 위임장이 있어서 처리됐습니다. 아드님께서 오셨었는데요. 그날 바로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박민수, 너 은행에서 뭐 한 거야? 아, 어머니. 그거요? 제가 어머니 돈 더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다른 곳으로 옮긴 거예요. 내 허락도 없이? 어머니 위임장에 도장 찍어주셨잖아요. 그게 그런 거였어?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관리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날부터 아들이 달라졌습니다. 전화해도 안 받았어요. 찾아가도 바쁘다며 문전박대였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전화를 끊어버렸고요. 일주일, 한 달, 두 달.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잠도 안 왔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복지관 김 선생님이 제게 변호사를 소개해 줬어요. 순애 씨, 이분한테 상담 좀 받아봐. 빨리. 변호사는 제 얘기를 듣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위임장에 뭐라고 써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아들이 세금 관련이라고 했는데, 할머니, 그게 재산 전부를 아드님 명의로 넘기는 증여 동의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뭐라고요? 지금 당장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집 등기부등본부터 떼보세요. 그날 저는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집 소유주 박민수,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그렇게 울었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도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이렇게 안 울었는데 배신감이라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10개월 뱃속에 품었던 아이가, 제가 30년을 키운 아이가, 제가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저를 버렸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어요. 할머니, 소송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도 고소 가능하고요. 근데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기더라도 재산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드님이 이미 다 쓰셨을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떡해요? 일단 생활비는 확보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하시고요. 기초생활수급. 평생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 그걸 받아야 한다니.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차를 몰고 왔더군요. 어머니, 타세요. 어디 가게? 좋은데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실 곳이요. 나 여기서 괜찮아. 어머니, 요즘 치매 증상도 있으시잖아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치매? 나 치매 없어. 어머니, 지난번에도 가습을 켜놓고 나가셨잖아요. 그건 한 번 실수한 거야. 그리고 이웃집 할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어머니가 밤에 이상한 행동하신다고. 무슨 소리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아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힘으로요. 어머니, 제발 말씀 좀 들으세요. 전문가들이 어머니 케어하는 곳이에요. 거기 가셔야 해요. 그렇게 저는 차에 실렸습니다. 청솔 요양원. 차에서 내려서 본 간판이었습니다. 요양원 아들이 절 요양원에 보내려는 겁니다. 야, 박민수, 나 여기 안 들어가. 어머니, 거기 좋아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싫다고. 나 집에 갈 거야. 어머니, 집은 이제 없어요. 뭐? 집은 제 명이니까요. 어머니 혼자 살 곳이 없잖아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계획이었어요. 재산을 빼앗고 집을 빼앗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까지. 너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위한다고? 내 재산 다 빼앗고서? 어머니, 그 돈은 제가 잘 쓸게요. 어머니 노후 보장하려고 요양원비도 다 냈고요. 요양원비? 네. 1년치 미리 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편히 계세요. 아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귀신 같았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방은 4인실이었어요. 침대 하나, 작은 서랍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룸메이트는 세 분이었어요. 다들 팔순이 넘으신 분들이었고 말도 잘 못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지옥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았습니다. 저는 건강했어요. 혼자서 다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할머니, 이쪽으로 가세요. 할머니, 이제 주무셔야죠. 간호사들은 친절했지만 저를 어린애 취급했어요. 저는 박순애입니다. 78살 박순애예요. 평생 일하고 가정 꾸리고 아들 키우고 남편 봉양하고 살았던 박순애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4층 402호 박할머니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잘 지내긴 뭘 잘 지내. 여기 괜찮죠?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가 제일 좋다던데요. 민수야. 네. 내 돈 어디 있어? 어머니, 그 돈은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얼마나 남았어? 충분히 있어요. 걱정 마세요. 얼마냐고. 어머니, 왜 이러세요? 치매 오시는 거 아니에요? 치매. 또 치매 타령입니다. 나 치매 아니야.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 어머니, 저 상처받아요. 저 어머니 위해서 이러는 건데. 위해서? 내 재산 빼앗은 게 나를 위해서라고?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다 제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미리 받은 것뿐이에요. 뭐? 그리고 저도 돈 필요해요. 애들 교육비에, 집값에 다 돈이라고요. 어머니는 여기서 편히 계시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이 아니라는 걸요. 제가 낳긴 낳았지만 이건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나가라. 어머니, 나가. 다시는 오지 마라. 어머니, 왜 이러세요? 네 얼굴 보기 싫다. 나가. 아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2달 동안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어요. 저는 요양원에서 그냥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체조하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자고 그게 다였어요. 어느 날 같은 층에 계신 이 할머니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박 씨, 괜찮아요? 네. 아들 생각나시죠? 아니요. 거짓말. 나도 그랬어요. 이 할머니는 여기 온 지 5년이 됐다고 했어요. 딸이 여기 보냈다고요. 딸이 말이죠. 처음엔 매주 왔어요. 근데 한 달 지나니까 한 달에 한 번 오고 1년 지나니까 명절에만 오고 이제는 1년에 한 번도 안 와요. 그래요? 근데 알았어요. 그게 자식이라는 거를요. 무슨 뜻이에요? 자식은요, 부모가 아프면 힘들어해요. 보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파서요.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그게 핑계 아니에요? 핑계일 수도 있죠. 근데 어쩌겠어요. 이미 이렇게 됐는데. 이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슬펐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요양원 원장실에서 호출이 왔어요. 박순애 할머니 보호자분 연락이 안 됩니다. 네. 요양원비가 체납됐는데 아드님 전화를 해도 안 받으시네요. 얼마나 밀렸는데요? 이번 달 거요. 그리고 할머니, 처음에 아드님이 1년치 냈다고 하셨는데 실은 3개월치만 내셨어요. 뭐라고요? 네.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할머니가 직접 내셔야 해요.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통장도 카드도 다 아들한테 넘어갔어요. 제가 돈이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기 한 달에 200만 원인데. 200만 원이요? 네. 밀리면 퇴소 조치될 수도 있습니다. 퇴소? 여기서 쫓겨나면 전 어디로 가죠? 집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그날 밤 저는 복지관 김 선생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순애예요. 오, 순애 씨, 잘 지내셨어요? 선생님, 저 어떡하죠? 그리고 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펑펑 울었어요. 김 선생님은 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순애 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고소하세요. 고소요? 네. 아드님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양 의무 불이행으로도 신고 가능하고요. 근데 그게 되겠어요? 해봐야죠.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변해요. 다음 날 저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요양원 허락받고 외출한 거였어요. 혼자 버스 타고 갔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증거가 있으세요? 증거요? 통장 거래 내역, 위임장, 증여 서류 같은 거요. 그건 다 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 떼오세요.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등기부등본도 떼고요.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해야 해요.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드님이랑 법정에서 싸워야 해요. 그래도 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죠. 안 하면 이대로 죽는 거잖아요. 그날부터 저는 바빠졌습니다. 은행 가고, 주민센터 가고, 경찰서 가고, 서류를 떼고 진술서를 쓰고 증거를 모았어요. 요양원 사람들은 신기해했습니다. 박 할머니, 요즘 어디 다녀오세요? 일 좀 보고 와요. 무슨 일인데요? 그냥 제 일이요. 사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창피했거든요. 아들한테 당한 일을. 한 달쯤 지났을 때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사기죄, 횡령죄, 부양의무 불이행. 그리고 며칠 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미쳤어요? 민수야, 왜 저를 고소해요? 저 범죄자 만들 거예요? 너 스스로 범죄자야. 어머니, 저 어머니 위해서 다 한 건데. 위해서? 내 돈 다 가져가고, 집 빼앗고, 요양원비도 안 내는 게 나를 위한 거냐? 그건 너 지금 사기꾼이야. 내 새끼가 사기꾼이 됐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근데 후회는 안 됐습니다. 재판은 석 달 뒤에 시작됐습니다. 법정에 섰어요. 78 인생에 처음으로 법정에 선 겁니다. 아들도 왔습니다. 변호사를 데리고 왔더군요. 재판장님, 저희 어머니는 치매가 있습니다. 판단 능력이 떨어지셔서 제가 재산을 관리해 드린 것뿐입니다. 아들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리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어요. 피고인의 어머니는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본인이 한 일도 기억 못 하시고요. 이에 있습니다. 제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원고 박순애 씨는 치매가 아닙니다. 경도인지장애는 치매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진단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서 받은 겁니다. 증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원고는 현재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인지능력 테스트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상생활도 혼자 가능하고요. 재판장이 저를 봤습니다.
원고, 직접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치매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제가 뭘 하는지 알아요. 제가 왜 여기 있는지도 알고요. 제 아들이 제 재산을 다 가져갔어요. 제가 모르게요. 어머니,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언제 몰래 가져갔어요? 어머니가 다 동의하셨잖아요. 동의 안 했어. 너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어머니, 어머니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 다 기억해.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은 6번 이어졌습니다. 증거가 나오고 증인이 서고 서류가 제출됐어요. 제 통장 거래 내역이 나왔습니다. 5억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기록이요. 위임장도 나왔어요. 거기엔 재산관리 위임이라고만 쓰여 있었지 증여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어머니를 속였습니다. 세금 관련 서류라고 하면서 재산을 넘기게 한 거예요. 제 변호사가 말했어요. 아들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서류에 도장을 직접 찍었습니다. 이건 동의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의가 아닙니다. 사기예요. 재판은 힘들었습니다. 매번 법정에 나갈 때마다 아들과 마주쳐야 했어요. 그 눈빛을 봐야 했습니다. 미움과 원망이 섞인 눈빛이요. 어떻게 제 새끼가 저를 저렇게 볼 수 있을까요? 마지막 재판 날이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박민수는 원고 박순애의 재산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원고에게 5억 원을 반환하고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이겼습니다. 저는 이긴 겁니다. 그런데 기쁘지 않았어요. 아들은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더군요. 저도 울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승리인가요? 제 새끼를 범죄자로 만들고 법정에 세우고 돈을 돌려받는 게 승리라고요?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뒤였습니다. 아들이 돈을 돌려줬어요. 5억은 아니었습니다. 3억 정도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다예요. 나머지는 썼어요. 그래. 어머니, 죄송해요. 이제 와서 그 말이 무슨 소용이야. 아들이 울었습니다. 38살 먹은 어른이 펑펑 울었어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가 편하시라고 한 거였어요. 처음엔요. 처음엔? 네. 근데 돈을 보니까 욕심이 났어요. 제 빚도 갚고 싶고 애들 학원도 보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나를 요양원에 보낸 거냐?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들을 봤어요. 제가 낳은 아이를요. 민수야. 네.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어머니, 나 이제 혼자 살 거야. 너 없이.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어머니, 제발. 가라. 가. 아들은 갔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갔어요. 저는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돈이 생겼으니까요. 이제 혼자 살 수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복지관 근처로요. 가구는 최소한만 들였습니다. 침대, 옷장, 작은 식탁. 그게 전부였어요. 김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순애 씨, 잘 이사했네요. 그래요. 아드님은요? 연락 끊었어요. 그래도 되겠어요? 돼야죠. 안 그럼 제가 무너져요. 김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애 씨, 잘 견뎠어요. 대단해요. 대단하긴요. 진짜예요. 많은 노인분들이 그냥 포기하는데
순애 씨는 안 그랬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쓸쓸하게요. 지금은 혼자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장 보고 밥 해 먹고 복지관 나가고 저녁엔 TV 보다가 자요. 가끔 아들 생각이 납니다. 밉진 않아요. 이젠 그냥 슬플 뿐이에요. 내가 키운 아이가 저렇게 됐다는 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제가 너무 많이 준 걸까요? 아니면 너무 적게 준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해요. 자식이란 게 결국 남이구나. 평생 키워도 10개월 뱃속에 품었어도 결국 남인 거예요. 자기 삶이 있고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 선택이 있는 거죠. 부모는 그저 그 과정에서 이용당할 뿐이고요. 어제 편의점에 갔다가 젊은 엄마를 봤습니다. 아기를 업고 있더군요. 힘들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옛날 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민수를 업고 시장 다니던 때요. 그때는 행복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서 절 지켜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 우편함에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아들 필체였어요. 뜯지 않았습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이제 읽고 싶지 않았거든요. 무슨 말이 써 있든 이미 늦었으니까요. 저는 지금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햇살이 들어와요. 따뜻합니다. 복지관에서 같이 다니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그분들과 밥 먹고 수다 떨고 웃어요. 가족은 없지만 외롭진 않습니다. 돈도 조금 남았고요. 죽을 때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 노년입니다. 화려하지 않고 행복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제 것이에요. 제가 지켜낸 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날로 돌아간다면 뭘 다르게 했을까? 아들한테 도장을 안 찍었을까요? 통장을 안 보여줬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아들을 다르게 키웠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마 똑같이 했을 거예요. 부모란 게 그런 거니까요. 자식이 해달라는 건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니까. 그게 독이 될 줄 알아도요. 어제 복지관에서 새로 오신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아들이 재산 관리 해준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절대 안 돼요. 도장 절대 찍지 마세요. 근데 우리 아들은 착해요. 제 아들도 착했어요. 근데 돈 앞에선 다 똑같아요.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자식 믿다가 거리에 나앉아요.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슬펐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됐다는 게요. 자식을 의심하라고 말하게 됐다는 게 밤이 되면 가끔 후회가 밀려옵니다. 고소하지 말걸. 그냥 참고 살걸. 요양원에 그냥 있을걸. 그러면 적어도 아들이랑 연락은 하고 살았을 텐데. 근데 아침이 되면 생각이 바뀝니다. 아니야. 잘한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하는 거야. 제 인생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길어야 10년 아니면 5년? 그 시간을 어떻게 살지는 제가 정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끌려다니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선택해서 사는 거요. 그게 제가 재판에서 얻은 거예요. 돈이 아니라요. 오늘도 해가 뜹니다. 저는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복지관에 갈 거예요.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점심 먹고 웃다가 올 거고요. 저녁엔 혼자 TV 보다가 잘 거예요. 그게 제 하루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요. 근데 이게 행복인가 봐요. 어제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졌더군요.
머리는 더 하얘졌고요. 늙었어요. 많이 늙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저는 아직 살아 있으니까요.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민수야, 엄마는 이제 괜찮다. 내가 없어도 잘 살아. 그러니까 너도 너 인생 잘 살아라. 근데 기억해라. 세상에 공짜는 없어. 내가 누군가한테 한 짓은 언젠가 너한테 돌아간다. 내 자식한테 혹은 다른 사람한테. 그게 세상 이치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해가 뜰 거고 전 또 살아갈 거예요. 혼자서요. 근데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로요. 제 인생은 제 거니까요.